대통령실이 지난 반년간 국가 정상화를 이뤘다며 내년부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IP 카메라를 활용한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간 구급차를 전수조사한 결과 출퇴근 이용 등 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이 난방용품을 분석했습니다. 전기장판에서 겨울철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출범 6개월 동안 이룬 경제와 외교, 사회 분야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 정상화를 이룬 점을 설명하고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먼저 외교 분야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한일 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졌습니다.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심리와 주식시장, 실물경제 등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른 것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가올 새해에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시한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집중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기자회견 개최는 물론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 소통에 달려있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저희 국정의 밑바탕에 바로 이런 국정 철학이 깔려 있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환경정비, 정보통신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며 성탄절쯤 이전이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첫 순서인 보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인 5극 3특에 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외교 안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무 보고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 예산 집행률이 지난달 말까지 90.1%, 1차, 2차 추경은 각각 93.9%, 98.2%가 집행돼 연말 전액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IP 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영상을 판매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흔히 홈캠으로 불리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개인 영상을 유출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IP 카메라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형태였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지난 10월 실태조사 결과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설치 업체는 59%에 그쳤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는 30.8%에 불과해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용자와 제조사 중심의 기존 보안 책임을
통신사와 설치 업체까지 넓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추진합니다. 통신사와 협력해 피해기기 IP 이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합니다. 설치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보안 인식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이번 달부터 병원과 마사지 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사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과 수영장,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집 시설에서 IP 카메라를 달 때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과다 청구와 용도의 사용 같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구급차를 전수조사한 결과 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간 환자 이송의 68.5%를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 응급 환자 이송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급차는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우선 통행과 속도 위반 감면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 구급차 업체 전수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총 14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80개 업체는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개 업체에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 요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 이송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급차 관리 방식을 기존 서류 점검 방식에서 실시간 GPS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 처치료도 현실화합니다.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민간 구급차 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난방용품 안전사고, 소비자원 분석 결과 전기장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재와 과열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는데요.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4,154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 한파를 앞두고 당국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1년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과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겨울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화재 과열 사고가 접수건의 49%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이 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과 담요가 64%로 절반을 넘었고 온수매트와 전기 히터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무거운 이불과 겹쳐 사용하다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고 히터의 경우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며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온수매트는 누수 또는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실제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494건은 화재로 인한 화상이었습니다. 당국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 사용 시에는 기기 위 라텍스 소재 매트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지 않아야 하고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난방용품의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보관 시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최혜경입니다. 치과 진료비 관련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치료 전 의원으로부터 치료비 계획서를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비용으로 치과 의원에 85만 원을 결제한 한 소비자. 치료 시작 전 환불을 요청했지만 의원 측은 할인 금액이 아닌 정가 192만 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봐줬잖아. 파노라마 찍었잖아. 이거예요. 실제 진료를 하진 않았지만 검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에 비춰서 그거에 맞는 비용을 청구를 해라. 제대로 고지도 안 되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분쟁 가운데 진료비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62%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치과 진료비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철이 약 17%, 교정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끝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근거가 될 치료 비용 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40%에 못 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전에 의원으로부터 반드시 치료 비용 계획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계획서에는 치료 단계별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기재돼야 합니다. 치료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바뀐 계획서를 다시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료비 또한 전액 선납보다 치료 과정에 따라 분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산업단지의 문화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3곳을 선정해 각 산업단지별 랜드마크를 만들어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2월 6일까지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적인 산업단지 형태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이 융합된 산단으로 경쟁력을 높여 청년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서 올해 초 구미와 창원, 완주가 첫 문화선도 산단으로 선정돼 산단의 역사성을 담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협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문화선도 산단 공모 역시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산단의 특성과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선정되면 브랜드 개발부터 상징물 조성과 노후 공장의 청년 친화 리뉴얼, 청년 문화센터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활용 연계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년이 다시 찾고 또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열쇠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저희가 주목을 했고 산업단지의 문화를 접목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추가. 지자체별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3곳이 선정됩니다. 이후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을 통해 기존의 산업단지가 단순히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가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자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업계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 의심 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이 소방헬기 국가통합출동체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헬기 출동은 시도별 관할구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 모든 헬기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소방청은 관할 대신 현장 최인접을 원칙으로 전환되면 출동 공백 해소와 비행 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부터 수탁 위탁 거래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등 위탁 기업의 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조, 건설, 운수, 창구업 등 상대적으로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과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에서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합니다. 어제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지만 오늘은 다시 공기가 차가워졌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한파 수준은 아니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풍이 불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회복됐습니다. 아직 먼지가 남아있는 영남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겠는데요. 점차 먼지가 해소되면서 오후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세종 8도, 강릉과 대구, 울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는 지방 또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맞아 대통령실의 3명의 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국가 정상화를 성과로 평가했고 내년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에서 7번째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지역 현안과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이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였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추진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소통이 되는 것이고 또 자세하게 지난 6개월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알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의 6개월 성과 간담회 3실장이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3실장 또 수석 보좌관이 참석을 해서 각 분야의 성과를 발표했고 그만큼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일문일답도 받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은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5,200만 시간의 무게, 바로 5,200만 명, 우리 또 국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 4,888시간 국민 일상은 회복됐다.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개월의 여정이었고 국정 정상화, 국정 전반의 쇄신 과정이었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 또 외교를 복원했고 국민 중심 국정 집중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6개월 성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4년 6개월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또 전망 의견도 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또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네,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를 했는데 출입 기자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출입 기자들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6개월 동안 잘한 일 10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톱 10인데요. 바로 1위는 한미 간세 협상 타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외교 정상화, 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가 됐고요. APEC 성공 개최, 대체로 외교 쪽입니다. 그만큼 국정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고 경제로서 또 코스피 4,2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 등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기대 심리가 또 상승하는 이유가 됐고요. 또 6위는 AI 3대 강국 추진입니다. 바로 이 내용 GPU 26만 장이 또 확보가 됐고요. 일하는 정부, 또 국민 소통을 강화한 것, 또 국민 건강, 안전에 국가 책임이 강화된 부분, 그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이겠죠. 이런 내용들이 10위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의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한 일 1위가 바로 간세협상 타결. 지난 APEC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또 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KTV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외교 정상화, 핵 추진 잠수함 이 도입, 또 APEC 성공까지 외교 안보 성과가 많았던 거. 이게 중요한 것이 국가의 신인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5위는 바로 경제 이슈입니다. 코스피 4,200선이 돌파했습니다. 지난 코비드 사태 이후에 올라갔던 그때보다도 더 올라갔으니까요. 경제 사회 분야의 성과로도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산업 안전 체계 보훈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뽑은 성과 살펴봤는데 각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평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랜 수건이던 농축과 제철이 권한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시와 민생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 경제 그리고 분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각화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첨단 산업과 무역 강국으로 글로벌 경제 리더 대한민국, 중추국가 대한민국으로 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일제 외교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외교 안보는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또 임기 초반은 외교 안보, 그만큼 네. 또 흐트러졌던 국정을 추스를 때는 바로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APEC 성공적인 개최가 있을 거예요. G7에서 G20까지, G7에서 G20까지 외교 정상을 이루는 정상화를 이뤄낸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한미 동맹이 강조됐고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고 1위에 올랐죠. 핵 연료 농축, 또 재처리 권한, 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건 미국 측의 지지를 또 확보했다는 점도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겠고요. 민주 한국이 완전히 또 복귀했다. 한일 셔틀 외교,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된 점,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글로벌 책임 강구의 면모까지 무엇보다도 외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그만큼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많았는데 특히 민생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았다. 이 부분 높이 평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은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을 했다라는 점을 6개월의 성과로 강조를 했고요. 성장의 내역에 있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기여를 했다. 김영금 정책실장이 관련 설명을 했죠.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했던 시간이었다. 바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이 부분도 10위에 올랐습니다. 네. 소비와 내수는 활력을 찾게 됐고요. 코스피 4,000포인트 현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이 부분일 겁니다. 금융시장 투명성이 제고화됐고 사상 최초로 올해 연간 수출 7천억 달러가 가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 5년 만에 또 법정 기각 안에 또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이 이루어진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핵심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AI 3대 강국 도약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에도 바로 AI 강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는 또 손정희까지 만나는 그런 또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 지난 2년간 전 국민이 우려했던 의정 갈등도 정상화되지 않았느냐. 산업 안전에 대한 투자, 노사 모두에게 이익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 이 점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국무회의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개선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또 강우식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보탰고요. 방한 관광객들이 역대 최다 3천만 관광 대구의 시대를 또 고환율 시대에는 이 관광이 우리에게 상당히 또 효자 효녀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에 있어서 R&D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것도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났죠. AI 3강 도약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조성될 수 있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출범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산업화의 토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 정책 기조는 어떨 것인가? 내년부터는 북한과의 대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고 내년에 그 외 사회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응답이 없지만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 점부터 강조했죠. 6개월 동안 이 외교 안보의 가장 큰 성과인데 내년에는 이제 남북 대화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부분입니다. 안정정책 준비도 완료가 됐다. 지난 10, 15 대책은 브레이크를 일단 걸어놓은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매주 한두 차례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다. 다만 준비를 좀 더 꼼꼼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데 관련된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 대책도 마련이 됩니다. 해외에 개인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자산 비중, 우리 KTV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뉴 프레임워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의 절반 정도 가까운 자산이 바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또 환율과 관련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접근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돼서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4차례가 생중계됐고요. 7개 권역 지역별로 타운홀 미팅도 최근에 충남 지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2차례 언론 브리핑, 바로 소통이 되겠죠. 네. 쌍방향 브리핑 제도를 도입을 해서 브리핑의 투명성도 제고된다는 점도, 양쪽 다 지금 카메라를 비추면서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그 부분도 강조됐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설명을 했는데 연내에 또 청와대로 또 이제 이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자들의 이 소통 공간도 좀 더 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도 이 소통 강화의 방점을 찍고 있는데 타운홀 미팅도 같은 맥락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에서 7번째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내놓은 것 같아요. 치솟는 집값, 국토 균형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네요. 그렇죠.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드는 것을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충남에서의 7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 200여 명을 초청을 했고요. 지역 발전 또 지속 성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인데, 충남이 경제 핵심의 거점이다. 네. 또 균형 발전의 상징이다라는, 왜냐하면 일종의 중간 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 투자 또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생존 전략.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솔직한 또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자꾸 모여든다. 이거 어떡하냐.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그래서 균형 발전에 더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된다. 이 점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점에서 대전 또 충남의 통합도 이야기되고, 일찍이 또 우리는 대구와 또 경북의 통합 이야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대통령도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대전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는 그래서 더 지역 주민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잘 계셨어요? 눈 오는데 길 막히지 않았습니까? 일찍 왔어요? 충남 도지사 대표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지역 주민을 찬성을 유도해서 우리는 찬성했습니다. 유도했어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의 첨단 산업, AI 산업, 불부족은 걱정이 없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7살 둘째는 농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역의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돼서 하자 말자 모르겠다. 어떤 거예요? 말자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좀 밟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끔씩 농담을 하는데
충청도 하는 이거 들어도 이것이요 저것이요. 말씀 주신 여러 산업계와 더불어서 학계의 입장에서도 여러 대학들에 대한 이런 그 지역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찬성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찬성해서 강원도 뜻은 아니고 의견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충청남도 땅에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차별 없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나 또 정부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유쾌하면서도 뜨겁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대통령이 물었는데요. 일단 대전 충남의 통합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현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의견이 또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그게 이제 이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5극 3특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3특이라는 건 강원도 바로 또 전북 그리고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5극이 되는 것이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통합이 바람직하다. 이해관계와 충돌이 이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언급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왜냐하면 이래야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을 또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 11월 달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또 공동 선언물이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된 바도 있고요.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 공론화 등이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지역 내 균형 발전안과 또 정부의 권한 또 재정 범위가 어떻게 협의될지가 중요하고 그런 또 혜택을 받았을 때 충청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가 대전 충남 통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충남의 핵심적인 산업, 반도체와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반도체, 뭐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관련 산업들이 있고요. 대전 충남 지역에도 그리고 방산업체들도 있습니다. 충남에는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천원과 아산에는 디스플레이 특화 단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유치하고 1조 원대의 정부 지원도 또 확보가 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인력도 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반도체를 중점 지원하겠다. AI 모빌리티 초격차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충남의 산업 지도가 바뀔 것이다. 국방부는 또 K방산의 핵심 거점이 바로 충청권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국방기술 산업 기반에다가 이제 첨단 무인 체계 국가 중심지로 육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 무인 전투기라든지 무인 관련된 무기들이 많이 또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 연안 해안가는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잠재력 1순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뭐 보령 같은 지역은 워낙 또 유명하고요. 또 해양 레저, 자유관광이 확대되고 국가해양 생태 공원으로 조성 추진되는 등 다각도로 대전 충남권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 상황 알아봤고요. 충남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전 국민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는데 뭔가 특별한 팁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 AI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바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했습니다. 한국계 일본인이죠.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한 그런 역정을 걸어왔던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AI를 활용한다.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철학을 강조했고요. AI를 상하수도처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거죠. 초보적인 인프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손정희 회장은 사람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 말 그대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는 겁니다. 역량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노벨 문학상도 AI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이 AI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 그런 미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뭐 좀 우픈 현실이기도 하죠. 사람이 네. 노벨 문학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손정희 회장은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분야는 또 한국의 약점인데 에너지 확보가 또 AI 관련 시설이 에너지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조된 것이고 자회사가 엄청나게 유명을 했습니다. ARM이라고 여기가 바로 이 팹리스 반도체를 설계하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AIM 스쿨이 설립된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이 역량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 ARM 스쿨이 설립되면 많은 관련된 우리 인재들이 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이 부분도 투명한 소통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업무 보고는 이미 받았고요. 나머지 이제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는 생중계됩니다. 네. 세종, 서울, 부산 직접 순회를 해서 228개 기관에 대한 총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출범 6개월의 평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청사진이 공개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의 첫 업무 보고입니다. 국정 운영의 이 전면적인 소통, 공개가 되는 것인데 업무 보고 생중계는 처음이다. 이게 그만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투명하게 국정을 공개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위협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전략 안정성 복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드물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르다며 러시아 측 관점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Нынешня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отличается от предыдущих. И, конечно, сейчас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силен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х позиций. И это дает ему возможность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им видением. 한편 미국의 이번 국가안보 전략 문건에는 유럽이 문명적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홍콩 타이포 화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은 꽃과 편지를 놓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여전히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더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이번 추모는 지난달 26일 7개 주거타워를 집어삼킨 대형 화재 이후 마련됐는데요. 총 159명이 숨진 참사에 충격이 컸던 만큼 시민들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짧은 추모 기간을 아쉬워했습니다. 因為知道今晚係最後一晚可以做呢一個 memorial 嘅活動啦，咁佢哋話今晚凌晨零時就會清場啦。咁雖然我好希望可以係耐啲，我相信仲有好多人未可以有足夠嘅時間同機會去釋放自己嘅情緒。由我出世到而家30幾年都冇經歷過咁大嘅災難，所以講緊夠唔夠時間係好難講。即係可以睇到一路以來都有唔同嘅市民會嚟到呢度。 한편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더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명물 크리스마스 트리 레인이 105년 전통을 이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처음으로 불을 밝히며 주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레인은 153그루의 거대한 데오다르 나무가 1마일 넘게 이어진 거리로 지난 105년간 이 지역 연말 명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하며 트리의 가지 부분이 크게 손상됐고 지난해 설치된 전구들도 그을렸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2만 개가 넘는 전구를 다시 설치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I mean, it's always an incredible event, but I think this year there's definitely a different feeling in the air. You know, I think Altadena has always been an incredible community even before the disaster. So it's easy to say it was always great, but I think this year it's extra special. It's been really hard. Like, we do have good days, bad days, but for the most part, our community is here for us, and we're all, we all stuck together. 주민들은 올해 점등식이 특히 의미 있다며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지역 공동체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라인강에 산타와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연례 패들보딩 행사가 열린 건데요. 수상 스포츠 클럽 회원들이 산타클로스와 그린치, 요정 등 다양한 복장을 하고 패들보드를 타며 내려옵니다. 행사를 주최한 레네발베크 클럽 회장은 전통을 지키고 공동체 정신을 북돋기 위해 이 행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기러기와 사진을 찍고 강물에서 수영하며 이색적인 행사를 즐겼습니다. Wir haben das Nikolaus vor einigen Jahren auf den Weg gebracht, einfach weil wir auf uns aufmerksam machen möchten, die Gemeinschaft fördern wollen und wir einfach auch so eine Tradition wie Nikolaus nicht aus den Augen verlieren wollen. Wie war's? Hey, super war's. Schön, ja, bestes Wetter. Genau so muss es sein. 한편 산타 패들보딩 행사는 산업지대와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라인강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매년 지역 주민들이 겨울을 맞아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들은 무엇이며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370만 건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언제부터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된 건가요? 네, 올해 6월 달이죠. 실질적으로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11월 하순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그 쿠팡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개인 정보가 대단위로 그 외부로 이제 유출된 이런 그 사건인데요. 그 회원명,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메일 주소, 그리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그리고 최근의 거래 이력까지 모두 이게 유출된 상황이라서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에서는 결제한 정보는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믿어도 될지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고요. 또 결제 정보 외에 지금 유출된 하나하나 정보들이 너무나도 위협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일단 지금은 전 직원, 중국인의 소행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범행을 어떻게 벌였길래 이렇게 대량의 정보가 유출이 된 건가요? 어제 그 2차 문자를 다시 또 발송을 했어요, 쿠팡에서요. 근데 역시 뭐 결제 정보와 그 인증 정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제 통관 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고객 성명하고 그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리고 주소, 그리고 뭐 그 5가지의 어떤 뭐 구매 이력,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뭐 단순하게 결제 정보하고 인증 정보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평소에 우리가 그 신용카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거래할 때 보면 이 주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 하고 이용되는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일 오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주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데 이 쿠팡 같은 데서 어떤 물건을 사면 오프라인으로 다 배송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소지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소지가 유출되면 2차, 3차 범행에도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범행을 자행했던 사람이 뭐 중국인, 뭐 전직 뭐 IT 기술 개발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인증키 개발, 그 인증키 모듈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인증키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일회용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신분증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명키도 같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서명키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인증키 이렇게 발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쿠팡에서 발급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해 주는 디지털 도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불쌍히 지역이 뭐 중국인지 해외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 있다가 그 올해 이제 6월 달부터죠. 6월 달부터 해서 그 11월 18일까지 최종적으로 인지한 게 이제 11월 18일이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정보를 많이 갖고 가지 않고 이제 조금씩 계속 갖고 간 정보가 3,370만 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장 관리하던 사람이 통장과 그 도장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네, 그렇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자, 이 내부에서는 해고를 당하게 되니까 뭔가 앙심을 품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앙심을 품고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범죄에 악용될까 봐 그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네. 뭐 앙심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 갖고 자기가 뭐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편취를 위해서 네. 그리고 또 다시 뭐 2차 범죄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범죄는 대부분 발생하는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면 첫 번째가 원한 치정 관계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금전 관계고 세 번째가 이제 묻지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1, 2번이 맞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해고가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해고에 대한 부분을 뭐 앙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이 이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연장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직접적인 범행을 가담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탈취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을 협박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보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뭐 외부에 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박성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쿠팡에서 인지해서 자체적인 점검을 해보니까 11월 18일 날 실질적으로 4,500건 정도가 유출된 것이 1차적으로 확인됐고 그리고 노구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전체가 다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쿠팡뿐만 아니라 올해 유독 통신사, 카드사 연이어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는 건지 근본 원인이 뭡니까? 덕분에 많이 바빠졌는데요. 네,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 불과 한 7, 8개월 동안 정말 굵직굵직한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뭐 SKT 사건, 중간에 S24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KT 거기다가 뭐 그 롯데카드 사건, 뭐 중간에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제 이 쿠팡까지 정점을 찍고 있는데요. 중간에 뭐 여러 또 다른 사고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문제는 이 보안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법적으로 이제 어떤 보안 체계를 갖고 있어라 하면 그 수준만 이제 계속 유지하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그 해킹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쿠팡 사태 때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자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도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정보 유출 사고 하면 그 2014년도에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이 가장 큰 이 문제였어요. 그 2014년도에 이제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이 그때가 이제 1억 400만 건 정도가 유출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것도 내부자 관리에 어떤 외주를 받아서 내부에 와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 정보를 계속 빼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10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번 건도 내부자 소행이기 때문에 퇴사를 했으면 권한을 다 회수해야죠. 우리도 이제 회사 다니다 그러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야, 출입증 반납해. 뭐 출입증 반납 안 해? 그러면 너의 권한을 이제 박탈하고 그리고 실제 출입증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입출입 기록 뭐 이런 부분도 다 조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쿠팡도 그렇고 카드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알았어야 되는데 왜 몰랐는가? 지금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 ISMS P입니다. 네네. 이 관리 체계 인증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논의 중이라고요? 네, 이제 엊그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쿠팡은 지금 7개의 그 인증 체계를 보안 인증 체계를 받았다고 그래요. ISMS-P부터 시작해서 PCI DSS, 뭐 e프라이버시, 뭐 ISO 20001,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정보 인증 체계를 받았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ISMS-P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과기부하고 뭐 개보위하고 뭐 이런 쪽에서 이 ISMS-P에 대한 사후 이 검증 절차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ISMS가 P가 뭔데 실질적으로 그걸 왜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ISMSP를 그 보유하고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과징금을 갖다 계보해서 부과할 때 여러 가지 그 경감 요소가 감경 요소가 쭉 있거든요. 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인증을 갖고 있으면 반이 감경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받을 때 우리는 원래는 그 ISMS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그 ISMS는 정보보호 인증 체계, 거기 P는 이제 개인정보 인증 체계예요. 그래서 그 정보보호 인증 체계는 80개, 개인정보 인증 체계는 22개, 합쳐져 가지고 102개에 이제 쭉 보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 다 서류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증적인 어떤 확인 요소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인증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ISMSP를 인증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인증 취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야, 안 되겠다. 이 조치를 해야 됐다. 그래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 취소라든가 아니면 다시는 뭐 인증을 갖다 못 받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후적인 조치를 한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어떤 서류 심사에 어떤 그쳤던 것을 실증적인 심사라든가 모의 해킹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경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책임도 확실하게 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그렇다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SKT가 계보위로부터 이제 과징금을 받았죠. 네. 부과를 받았는데 1,347억 원, 뭐 이 정도 이제 부과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여러의 어떤 대형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액에 원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매출액의 그 3% 범주 내에서 그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작년에 올해까지 보면 한 4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3% 정도면 1조 원이 넘는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ISMSP를 갖고 있으면 이제 반이 경감되고 다른 게 있으면 또 경감 요소가 계속 많기 때문에 그 뭐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 수천억 원대. 그래서 SKT보다 좀 높은 뭐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그 누범 기간이라고 뭐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4번째입니다. 10년 정보 분출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그때마다 과징금 처분을 대부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4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 3천 원 이상의 어떤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과징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 라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징벌적 과징금만 지금 해당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부과된 적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그 손해액의 5배까지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쿠팡으로 인해서 유출이 된 정보를 가지고 가공이 돼서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어떤 피싱, 2차, 3차의 범행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 책임은 이제 피해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이 피해의 원인이 쿠팡으로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입증이 힘들죠. 왜냐하면 뭐 정보질 한두 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징벌적 과징금이 맞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정해야 되냐면 그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 발생했을 때 소송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1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소송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쿠팡건도 지금 집단 소송을 한다고 쭉 그러는데 이건 집단 소송이 아니라 단체 소송이에요. 외국은 그 실질적으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소송에 승소하잖아요. 그 대표 소송이 됩니다. 소송에서 뭐 10만 원 배상하라고 그러면 전체를 다 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주잖아요. 그 제도를 바꿔야죠. 차라리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개인정보법 안에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50만 원, 100만 원 이 범주 안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집어해 놓는다 그러면 소송할 필요가 없겠죠. 네. 만약 10만 원씩 배상한다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3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징벌적 과징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좀 더 한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한 4%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징금을 이렇게 높게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제재 수위는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재 수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고 언제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잠도 못 자고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결정적으로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이게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타지도 못하고 또 보면 또 쿠팡에서 탈의하는 데 있어서 7단계를 넘게 거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그 탈의하고 싶어도 좀 이게 그 디지털 이런 그 활용이 좀 떨어지는 분들, 디지털 취약계층 같은 경우 어떻게 탈의하는지도 모르세요. 네. 가입은 쉽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탈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막 이러니까 아니 가입은 시켜놓고 이런 일 발생해서 탈의하려고 그러니까 탈의도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사과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그 쿠팡이 원래 뭐였습니까? 로켓 배송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로켓 사과문이에요.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버렸습니다. 네. 거기다 뭐 세일한다 이렇게 올리고 지금은 이제 2차 사과문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한데 이 사과문도 그 어떤 합동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게시를 해서 그 자기네가 이제 도의적인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노티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피해자들한테는 앞으로 이런 일이 그냥 안 생기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이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제 관리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관리 부재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실히 해야죠. 원래 이제 보안의 기본 중에 기본은 내부적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요. 누구보다 내 집 사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 사람이 퇴사했더라도 내부에 이렇게 들어서 침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부 관리가 확실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외부로 정보가 이렇게 누출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할 때 이 데이터가 외부로 이제 나갈 때 그 많이 나간다든가 적게 나간다 그런 거 떠나서 모니터링을 일일이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이게 DLP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데이터 로스 뭐 프리벤션 이래가지고 그 시스템도 있고 SIEM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FDA 시스템도 여러 가지 어떤 이 기술적인 시스템으로 그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건에 대해서 이 안에 고객 정보 들어가 있는지 네. 안 들어가 있는지 아니 쉽게 그럼 이게 개인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서 외부로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데 거기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들여다보고 이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너희 개인 정보를 왜 외부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마스킹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 시스템이 대부분 다 깔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을 그 어떤 이 비용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여기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영진 마인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향후에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거시적인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공동현관 비밀번호부터 우리의 구매 정보를 통한 생활 패턴까지 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개인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대책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다 똑같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아이디 똑같이 쓰시고 아마 네. 앵커님도 그러지 않을까 보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똑같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일일이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안 그러면 이 사이트에 있는 것도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계속 바꾸는 게 좋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이제 나갔다 그러잖아요. 예. 관리사무소 얘기하셔가지고 그것도 바꾸는 게 좋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맞춤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온다든가 그리고 뭐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왔는데 그 무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엊그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쿠팡 정보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제 정보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한번 해봐라. 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이걸 눌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무시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게 있더라고요. 쿠팡 관련된 정보로 너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이걸 또 확인해 보려면 전화를 해라.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개인정보를 좀 더 이게 촘촘히
관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이 메일이 온다든가 이러면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또 어떤 조건을 요구해도 거기에다가 뭐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액션을 절대 안 취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출범 6개월 동안 이룬 경제와 외교, 사회 분야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반년 동안 국가 정상화를 이룬 점을 설명하고 내년부터는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먼저 외교 분야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한일 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졌습니다.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심리와 주식시장, 실물경제 등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른 것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가올 새해에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 등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시한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집중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기자회견 개최는 물론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 소통에 달려 있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저희 국정의 밑바탕에 바로 이런 국정 철학이 깔려 있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환경정비 정보통신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며 성탄절쯤 이전이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첫 순서인 보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인 5극 3특에 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외교 안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무 보고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을 12월 중에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 집행률은 지난달 말까지 90.1%, 1차, 2차 추경은 각각 93.9%, 98.2%가 집행돼 연말 전액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IP 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해외 음란 사이트의 영상을 판매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이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흔히 홈캠으로 불리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개인 영상을 유출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IP 카메라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형태였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지난 10월 실태조사 결과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설치 업체는 59%에 그쳤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는 30.8%에 불과해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용자와 제조사 중심의 기존 보안 책임을 통신사와 설치 업체까지 넓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추진합니다. 통신사와 협력해 피해기기 IP 이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합니다. 설치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보안 인식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이번 달부터 병원과 마사지 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사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과 수영장,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집 시설에서 IP 카메라를 달 때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과다 청구와 용도의 사용 같은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구급차를 전수조사한 결과 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병원 간 환자 이송의 68.5%를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 응급 환자 이송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급차는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우선 통행과 속도 위반 감면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 구급차 업체 전수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총 14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80개 업체는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개 업체에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 요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 이송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급차 관리 방식을 기존 서류 점검 방식에서
실시간 GPS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 첫 치료도 현실화합니다.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민간 구급차 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난방용품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전기장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화재와 과열로 인한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4,154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 한파를 앞두고 당국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1년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과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겨울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화재 과열 사고가 접수건의 49%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이 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과 담요가 64%로 절반을 넘었고 온수매트와 전기 히터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무거운 이불과 겹쳐 사용하다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고 히터의 경우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며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온수매트는 누수 또는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실제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494건은 화재로 인한 화상이었습니다. 당국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 사용 시에는 기기 위 라텍스 소재 매트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지 않아야 하고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난방용품의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보관 시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치과 진료비 관련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치료 전 의원으로부터 치료비 계획서를 받을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비용으로 치과 의원에 85만 원을 결제한 한 소비자. 치료 시작 전 환불을 요청했지만 의원 측은 할인 금액이 아닌 정가 192만 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봐줬잖아, 파노라마 찍었잖아 이거예요. 실제 진료를 하진 않았지만 검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에 비춰서 그거에 맞는 비용을 청구를 해라. 제대로 고지도 안 되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분쟁 가운데 진료비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62%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치과 진료비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철이 약 17%, 교정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끝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근거가 될 치료비용 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40%에 못 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전에 의원으로부터 반드시 치료 비용 계획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계획서에는 치료 단계별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이 기재돼야 합니다. 치료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바뀐 계획서를 다시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료비 또한 전액 선납보다 치료 과정에 따라 분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산업단지의 문화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3곳을 선정해 각 산업단지별로 랜드마크를 만들어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2월 6일까지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 공모를 진행합니다. 전통적인 산업단지 형태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이 융합된 산단으로 경쟁력을 높여 청년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서 올해 초 구미와 창원, 완주가 첫 문화선도 산단으로 선정돼 산단의 역사성을 담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협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문화선도 산단 공모 역시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산단의 특성과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선정되면 브랜드 개발부터 상징물 조성과 노후 공장의 청년 친화 리뉴얼, 청년 문화센터 조성이 이뤄집니다. 또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활용 연계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년이 다시 찾고 또 일하고 싶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열쇠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저희가 주목을 했고 산업단지의 문화를 접목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추가. 지자체별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3곳이 선정됩니다. 이후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을 통해 기존의 산업단지가 단순히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가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자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업계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 의심 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이 소방헬기 국가통합 출동 체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헬기 출동은 시도별 관할 구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모든 헬기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소방청은 관할 대신 현장 최인접 원칙으로 전환될 경우 출동 공백 해소와 비행 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수탁 위탁 거래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로 납품 대금 연동제 이행 등 위탁 기업의 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조, 건설, 운수, 창고업 등 상대적으로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과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에서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어제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12월 같지 않게 온화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공기가 차가워졌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6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7도 정도 낮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한파 수준은 아니겠고요.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은 평년을 웃돌면서 다소 온화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풍이 불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회복됐습니다. 아직 먼지가 남아있는 영남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겠고요. 점차 먼지가 해소되면서 오후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세종 8도, 안동 9도, 대구와 울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올해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이루지 못한 것들도 참 많죠. 그중에 독서는 어떠신가요?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한 권도 책을 못 읽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책 한 권 읽을 여유가 또 없었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읽고 싶은 책들 올해 미리미리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